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설을 3주 앞둔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 물가 안정세, 명절 소비심리 진작 등을 통해서 내수 활력 유도하겠다는 게 대책의 방향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설 자금 지원도 예정돼 있습니다. 설, 새로움을 뜻하고 있는 우리말인데요. 이 설 민생 안정 대책, 정말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민생 안정 대책으로 또 새로운 해법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서민들 삶이 팍팍한데 건강보험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현 보험료 체제로는 진료비 감당이 더 이상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 연구를 발표한 전문가와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설 민심이 진짜 민심이라는 말이 있죠. 설 민생 잘못 챙기면 새로운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을지 모릅니다.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가장 따끈따끈하게 마감된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도 오르내림 오름했네요. 증시 전체적인 네네. 지수 흐름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그런대로 뭐라 그럴까요? 좀 안정적인 분위기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큰 폭의 오름 보여주지 않았고요. 네. 보합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오늘 반도체 업종과 의약품 업종이 지수 상승의 효자 역할을 했는데요. 지수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11.19 포인트 0.60%가 상승하면서 1889.6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증시에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2.38포인트 0.35%가 전일 대비 하락했습니다. 681.2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오늘 장 마감했는데요. 이게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와 다르게 거래소와 다르게 빠진 이유는 어제 많이 올라갔던 셀트리온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2%대 네.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흔들리게 되자 지수가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분위기는 거래소에 비해서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소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이 좋았는데요. 외국계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삼성전자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두게 되자 반도체 쪽은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가 5.99%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삼성전자도 4%의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가장 핫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약 업종, 의약품 업종이 또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주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유한양행이라든가 보령제약, 이런 과거 우리가 귀에 익숙한 제약 업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데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복제약 램시마 허가 때문에 셀트리온이 한창 상한가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이 셀트리온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흔들렸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연일 짚어보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은 계속 이탈 좀 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주식 맞습니다. 시장에서 자금 회수에 소극적이었던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도 좀 자금을 빼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거든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잡힌 자료에 의하면 중동 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걸로 잡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유가에 의한 재정 악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사실은 외국인들 적지 않게 팔았습니다. 오늘도 2,700억 가까운 거래소의 기준으로 2,700억 가까운 매도를 해주었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520억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거의 빠짐없이 그러니까 12월에 1일과 그다음에 1월 6일 하루를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매도의
그 수준도 적지 않게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네. 과거에 이런 정도의 외국인들 매도였다면 한국이 이 정도 지수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요. 1900이 깨져서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가장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에 비교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시장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것과 또 뒤집어 보면 기관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연기금 뭐 이런 쪽에서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오히려 좌우되는 그런 흐름들이라서 앞으로는 계속 외국인들보다는 오히려 기관들의 매매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예상보다는 조금 나쁜 흐름들을 보여주었거든요. GDP가 역시나 6.6% 후반 정도를 기록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나빴고요. 그러나 실제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게 과연 나쁜가 이런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GDP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소비 증가율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물론 예상보다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12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비에 비해서 5.9%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는 약 1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했거든요. 예상치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좀 적게 나왔는데 전년 동월비로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중국이 그동안에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그 트렌드를 소비로 자꾸 이렇게 이동해가는 그런 흐름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중국 시장 계속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중국이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 수출과 내수가 조금 균형이 잡히는 국가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발로 우리가 계속 겪어왔던 어려움들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예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 자체는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식시장에 뭐 타격을 입히거나 그러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런 요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스권에서 일정 정도의 지수를 유지하는 것도 또 우리 증시의 어떤 기관의 힘이라든가 건강성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디스카운트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옷가게 가서 세일을 할 때 세일을 하다 보면 뭐 한정없이 세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이 이미 세일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세일할 부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뉴스입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 연휴 앞두고 민생대책 나왔죠? 네, 우선 이 중소기업에 21조 2천억 원의 대출 또 보증을 지원합니다. 네. 작년보다 2조 원 정도 늘어난 건데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또 고금리 영업등을 비롯해서 불법 사금융 단속도 좀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또 추진합니다. 정부는 1, 2월 중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 임금 체불 해소 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설 전까지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해서 집중 지도에 나섭니다. 또 이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 소액 체당금도 이 연휴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명절을 앞두고 이런 어떤 뭐 임금 미지급이라든가 대출 문제라든가 이런 게 끼면 민심이 아주 안 좋아지니까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설맞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열린다고요? 네, 작년에 말에는 백화점들을 주로 이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농수협 직판장 또 전통시장 등이 좀 참가를 합니다. 이 전국 2,147개 농수협과 산림조합 직판장에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농수산물 설 성수품 또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50% 하고요. 할인 판매요? 네. 네. 전국 300여 전통시장도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그랜드 세일에 나서는데 이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이 할인율도 이 5%에서 10%로 좀 확대를 하고요. 또 전통시장 도로 주변에서 주차도 허용한다고 하니까 이번 설에는 이 전통시장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농수협 직판장 전통시장에서 50%, 또 온누리 상품권도 5에서 10% 할인된다고 하니까 좀 네. 알뜰한 소비 가능한 설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GDP 성장률 발표가 됐죠.
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6.9%에 그치면서 25년 만에 7% 아래로 좀 내려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원래 7%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었는데요. 여기에 좀 미치지 못한 겁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진 거라는 전망은 이미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긴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수치로 공식적으로 좀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이 성장률 둔화 놓고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는 충격이 클 것이다. 아니다. 네. 중국 경제에 이제 체질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네, 7% 성장은 사실 상징성이 큰데요. 이 중국의 이 고속 성장 시대가 어찌됐든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네.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년째 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의 줄을 잇고 있는데, 그나마 중국 내 전망치는 6.3에서 6.8% 사이에 걸쳐 있는데, 외부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5%대까지 추락하면서 이 경착륙 우려가 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출의 25%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 충격이 클 수 있는데 중국의 이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이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떨어지고 또 정리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경착륙 즉 확 충격을 줘버리면 또 여러 부담이 커지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난해 생산자 물가지수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생산자 물가는 이 국내 생산자가 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따라서 오르고 내리면 내린다는 건데요.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0.95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4% 하락했는데 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0년 이후에 25년 만에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99년 이 마이너스 2.1%가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네, 이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이 큰데요. 이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를 기초로 제품을 만드는 석유와 화학, 또 금속 제품 등의 생산자 물가가 많이 내린 겁니다. 또 연초 이후에도 이 국제유가가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고 또 중국 경제도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아서 올해도 이 생산자 물가, 또 이은 소비자 물가도 좀 크게 오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3조 호황은 아니지만 또 3조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좀 지혜롭게 이 부분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은퇴를 앞두신 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생각하는 최저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네, 보험개발원이 은퇴를 준비하는 이 30세에서 59세 사이에 1266명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들이 대답한 이 부부당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269만 원이었습니다. 또 최저 생활비는 196만 원이었는데, 반면 이들의 은퇴 준비 상황을 봤더니 이 적정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조사 대상의 7.9%에 그쳤고요. 이 최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층도 8.1%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84%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저 생활비 마련도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7.9, 8.1, 10명 중에 한 분도 안 된다 이 소리인데 노후 대비를 위한 각종 연금 같은 경우가 좀 도움되지 않을까? 요즘 정부가 발표됐고요. 그런 네. 경우는 없나요? 사실 연금이 이게 주 노후 대비를 위한 가장 좋은 효과적인 수단인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여서 푼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삼성생명의 조사를 봤더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연금액이 월 70만 원 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개인연금을 지급한 자사 고객 2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이 월 평균 개인 수령액이 35만 원 정도였고, 또 국민연금 수령액도 비슷한 3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고령화는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노후 준비는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저 생계비 앞서 이 김춘동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게 196만 원인데 개인연금, 국민연금 합쳐도 70만 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네요. 자, 벤처 투자액이 벤처 붐이 불었던 2000년 기록을 넘어섰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네요. 네, 중소기업청 자료인데요. 지난해 벤처 투자액이 2조 858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보다 27% 넘게 늘었습니다. 벤처 붐이 불었던 2000년 최고 기록이 2조 211억 원이었는데 15년 만에 이 기금액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 투자 업체 수도 1045곳에 달해서 전년 대비 16% 늘었고요. 이 벤처 펀드 결성액 역시 2조 6천억 원대를 기록해서 한 해 사이 1.6%가 늘면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창업 투자에서도 14개사로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예, 이른바 스타트업 이런 말이 많은데 요즘 정부가 좀
장려를 해서 그런가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벤처와 이 창업을 좀 장려를 하고 있는데 또 창업 인프라를 또 많이 확충을 하고 또 기술 창업 지원을 좀 늘리면서 이 벤처 투자를 좀 확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서 이 정부 주도의 벤처 투자가 좀 많아서 실제적인 효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3시 2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생생 퀴즈 항상 푸짐한 선물과 함께하고 있죠.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 있고요. 사계절 겨울왕국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한 쌍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 문자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 설치하시면 무료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퀴즈 보내드립니다. 지난 15일부터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꼼꼼히 잘 하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지 폭탄이 될지 결정짓는 이것. 흔히 13월의 보너스, 13월의 폭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국세청에서도 편리한 이것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편리한 이것 서비스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준 공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죠? 또 맞벌이 근로자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 그 팁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다만 소득 자료를 배우자에게 제공한다고 동의해야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에 모두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네, 연말에 하는 것.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정답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가입돼 있고요. 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내가 병원에서 본 진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병원 의사에게 또 병원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경제 성장 속도를 추월했다. 이대로 가면 건강보험 시스템 파탄 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언뜻 기사만 보면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건강보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기대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대로 가면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증가율이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2009년에 그 이후에 그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가들이 공적 지출을 상당히 통제를 했기 때문에 OECD 회원국 전반에서 2009년 이후에 의료비가
거의 0.3%대로 평균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의료비 증가율이.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하면 2009년 이전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가 약 9%대였다면 이후에는 5%대로 물론 우리도 감소세를 보였지만 증가율 수준이 회원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게 문제고 또 이제 이거는 의료비에서 보고 다시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만 봐도 저희가 2003년에서 2013년까지 진료비가 2.7배 증가했는데 GDP는 1.83배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 속도보다 훨씬 의료비 증가 속도가 1.5배 이상 크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경기 침체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사실 GDP 성장률이라든지 의료비 증가율을 감소를 했었는데 GDP 성장률은 크게 회복하는 거 없이 진료비 증가율은 다시 2012년, 13년 이후로 계속 5.2%, 5.7%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명목 GDP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증가율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국가의 어떤 재화나 부가 쌓이는 것보다 이 의료비 지출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 그 증가 속도가 크다 이런 뜻인데요. 네. 만약에 지금 우려된 바대로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뭐 고갈이 되거나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것 예측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당장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이기 때문에 위기라는 걸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국민이 계속해서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에서 받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가 되는 고령화 사회가 이미 2000년부터 시작이 됐고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되는 고령 사회가 2017년으로 예측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2026년부터 진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측에 의하면 203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실제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15년을 두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도 현재의 시스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사실 저출산이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주요 재원인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재정은 줄어드는 데 있어서 지금과 같은 지출이 계속 추세를 유지를 한다면 이걸 유지하기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행위별 수까지 하에서는 더 이상 똑같은 방식으로 의료비 총량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예. 청취자분들 말씀드리면 이게 아픈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료비 지출 구조 자체가 문제다. 아까 말씀드린 행위별 수까지는 이제 흔히 말해서 의사가 임의로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진료비를 더 많이 내야 되게 되는 보험에서 그 네.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포괄수가제 또 신포괄수가제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논란이 사실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 지불 방식은 곧 이제 재원 고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뀌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진료비 지불 방식은 이제는 단순히 진료비를 계산하는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진료비를 지불할 때 의료 공급자의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냐라는 목적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포괄수가제라는 게 단순히 비용을 통제하는 접근에서 해왔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율성도 통제를 받고 또 환자마다 굉장히 위험도의 변이가 많은데 일정한 금액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비용 통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앞으로의 지불 방식은 지금까지 서비스 양의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그 의료를 받은 환자가 경험하는 의료의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치료 결과가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대해서 부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 방식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전통적인 포괄수가제뿐만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하고 포괄수가제를 결합한 신포괄수가제라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신포괄수가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주 좀 비탄력적이었던 DRG 수가하고 단가가 10만 원 이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 방식으로 추가로
보상해주는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그동안 행위별 수가제에 길들여져 왔던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도 맞으면서 조금은 더 단순히 서비스 단위로 진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질병 단위라든지 환자 단위의 치료 결과를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의사의 책무성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불 방식을 변화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지불 방식을 변화하자는 게 아니라 의료의 질과 결과를 향상시킬 때 더 많이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모형하고 지불 방식을 결합시키면서 새로운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려하고 계신 건강보험 재정이라든지 진료비 지출이 조금 절감됩니까? 어떻게 예측되죠? 문제는 이제 단순하게 앞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진료비가 얼마나 절감되느냐의 비용 측면만 고려할 게 아니라 투자한 비용 대비 질과 결과의 가치를 한번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환자들도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공급자도 환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상 방식에서 분명히 경제적 동기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진료비가 얼마나 감소되겠냐라기보다는 들어간 비용에 대비해서 얼마나 서비스 결과가 향상이 돼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뭐 고비용의 입원을 예방을 했다든지 좀 더 중증화를 예방을 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지불될 돈을 예방할 수 있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뭐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니까 제가 약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행위별 수가제라 하면 이제 의사가 과잉 진료, 필요 이상의 진료라든지 처방을 많이 해서 이제 과다 지출된 환자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포괄수가제를 하지만 포괄수가제를 하면 또 의사들은 자유롭게 진료를 하고 또 환자에 맞게끔 특성에 맞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다라는 또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좀 중첩시킨 게 이제 신포괄수가제인데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과잉 진료에 대한 비용 논란도 줄일 수 있고 또 네. 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뭐 진료의 적정성이랄까 그런 것들도 줄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예, 그런 용어로만 저희가 설명하면 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포괄수가제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선진국이라든지 뭐 좀 더 나은 나라에서는 이미 포괄수가제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모델 삼아서 또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나라에서 입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적 지불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국가마다 시스템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최근의 동향은 하나의 지불 방식만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영역별로 다양한 지불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질병별로 포괄수가제가 적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환자에게도 더 치료 결과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포괄적 지불 제도가 일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또 일부에 있어서는 의사의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그 부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신포괄 제도라든지 또 더 크게 가서는 인두제 방식으로도 어떤 영역에서는 뭐 1차 의료에 대해서는 인두제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혼합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90%가 사실 민영 병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서는 포괄수가제 무리다 이런 전제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병상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더 지불 방식이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정책적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모형을 개발할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진료비를 계산하는 단위의 변화가 아니라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때 어떻게 돈을 보상해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단체와 복지부, 보험자가 같이 합의해서 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데 좀 좋은 전개 방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생생경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3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맥과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시간이죠.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경제 도미노,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6일 AIIB, 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드디어 개소식 창립총회 열었고요.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AIIB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예. 예전에 아시아개발은행 있지 않았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좀 의의를 설명해 주시죠. 이 AIIB에서 A는 이제 아시아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첫 번째 I는 이제 인프라.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도로라든가 무슨 뭐 댐이라든가 전력 이런 네. 사회 간접 자본을 의미하는 인프라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 I는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의미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B가 이제 은행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그러니까 이 인프라 시설이 낙후된 지역들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국 주도로 이제 만든 겁니다. 네.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융위기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국제 금융 기구들의 역할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는데 그게 계속해서 실현이 안 되어지면서 자신 주도로 이제 만든 이제 국제 금융 기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시진핑 총리가 여기서 아시아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과는 좀 차별을 둬야 된다라는 건데 뭐 좀 언뜻 보면 비슷한데 그래도 구체적 차별을 둔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에서 좀 차별이 있을까요? 아시아개발은행은 이제 세계은행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그 개발의 의미라는 것이 이제 반드시 이제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만 이제 그러니까 투자하는 걸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인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는 보건이라든가 의료, 빈곤 퇴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 비중은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번에 출범하는 이거는 이제 인프라 건설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네. 확실히 좀 뭔가 이 현금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이 AIIB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눈치 전쟁이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가입을 했고요. 또 5번째 이 이사회를 기대하고 이사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나 우리에겐 또 어떤 기회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벌릴 사업들에 대해서요. 사업들을 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회원 국가들이 결정을 할 텐데 이제 회원 국가들이 이제 영내 국가하고 역외 국가로 나눠서 구성되어 있는데 한 57개 국가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총재단하고요. 집행부인 총재단하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아무래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총재단 같은 경우 이제 총재는 중국이 이제 가져갔고요. 네. 부총재가 한 5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사국 지위를 이제 그러니까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좀 이제 유감스러운 것은 이게 이제 이사국을 우리 혼자 힘으로 확보하려면은 지분율이 한 4.5% 이상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3.81%뿐이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사국 지위를 확보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사직을 이제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반대급부로 이제 이 국가들에 대해서 신세를 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국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이제 가장 큰 혜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정책 수립 그러니까 AIB의 자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 집행부하고 이사에서 이제 운영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대상하는 데 속에서 결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 선정된 인프라 투자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겠죠. 네네. 자, 그래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국내 기업의 호재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AIIB의 상징적 의미가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금융질서 재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분들한테는 잘 다가오지 않거든요. 이를테면은 중국이 주도하는 이 AIIB가 향후 뭐 아시아 금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즉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좀 최소화하는 어떤 진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이 중국이 사실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자기에 걸맞는 이제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부합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계속 요구해 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이 반대하면서 그것이 좌절됐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는 국제 금융 질서의 재편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만 이제 일단 초점을 맞췄을 때요. 이 AIB가 이제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중국이 이 아시아 주변 아시아 지역이 갖는 중국한테 이 지역이 갖는 의미는요. 사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안보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력 팽창을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야기해 왔었어요. 네. 미국도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사실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미국이 과거에 그랬듯이요. 네. 경제력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좀 이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한편은 이제 중국은 외환 보유고 달러를 그러니까 한 3조 3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30% 정도를 미 국채에 대해 운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특정 상품에다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는 수익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미 국채 수익률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도 굉장히 클 수가 있죠.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하거나 할 때 경우 굉장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을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지금 그 자금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시장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수익을 좀 이제 높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SDR에 이제 위안화가 편입이 되어졌는데, 네. 지금 기축통화가 됐죠. 중국의 위안화를 이제 그러니까 국제화시키는데 이제 이게 가속화가 될 겁니다. 이 네. AIB에서 위안화를 결제 통화로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자, 확실히 아시아에서는 이제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는 상징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보의 영역 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특히 이 건설과 금융에 있어서 호재라고 이제 업체들은 또 국내 업계들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제재 해제에서도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지만 중국과는 사실 경쟁 관계거든요. 예.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갈 수 있나? 이를테면 이란 정부가 말한 214조 정도의 플랜트 이런 경우도 AIIB가 개입할 경우 우리보단 중국이 유리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그동안에 좀 과잉 성장한 상태고 지금 국내에는 시장이 포화된 상태 속에서 이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 속에서 이제 새로운 출구로 이제 이걸 기회를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제 의도인데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프라 개발 능력도 이제 세계 수준이죠. 네. 그런데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이건 주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결정적인 우리한테 좀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다자개발은행 사업입니다. 네. 다자개발은행 사업을 청취자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한다면은 세계은행 같은 경우처럼 그러니까는 그 은행이 필요로 하는 자금들을 그러니까는 많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차입이라든가 조달을 해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투자도 이제 국가가 대상인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다자개발은행 사업이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AIB의 사업도 이제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다자개발은행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부가 굉장히 소홀했었어요. 네. 실제로 보게 되면 2014년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한 게 1.22%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아개발은행 사업에도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0.77%뿐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굉장히 수익성도 그러니까는 낮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이 장기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 대상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관료주의가 또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 국가예요. 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이러한 사업 진출에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하고 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제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되는 정부, 금융기관, 기업이 하나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가 이 부분에 굉장히 소홀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소극적이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AIB에서 앞으로 이제 그 선정하는 사업들에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는 확보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미지수이고요. 우리나라 네. 역량으로 봤을 때요. 지금도 그러니까 준비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중국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초기에는 네.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또 정부의 역할이 부족한 만큼 지금을 또 새롭게 재정비하는 기회로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부동산 긴급 진단. 네, 부동산 긴급 진단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요. 퀴즈 정답 퀴즈 문제 내드렸는데 연말 무엇이라고 했는데 소득공제, 세금공제 답 올려주신 분들 계시네요. 네, 정답은 연말이 들어갑니다. 네, 절반의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긴급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센츄리 21 코리아의 김희선 전무 연결합니다. 김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그렇고요. 부동산 관련 뉴스 보면 좀 어두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시장 전망하면서 공급 과잉 논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과잉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먼저 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하는 쪽에서는 작년에 역대 최고 수준인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서 시장이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 기저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감소할 거고 이 때문에 특히 주택의 주요 수요층인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하면은 수요가 점점 감소를 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아직은 수용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 경우에는 인구는 감소하지만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인구수는 네. 주지만 가구수는 변함없을 것이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을 에코 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현재 26세에서 한 37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99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들이 차세대 주택 수요층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어서 수요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보면 너무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올해부터 자연적으로 공급이 조정되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가구 구성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중심의 수요층이 두터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이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면서 지금 김희선 전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정치적인 논란과도 연결이 돼서 그런지 떨어진다. 끝났다. 오른다. 예, 설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요소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보통 이렇게 복권처럼 많이들 도전하시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요? 예, 사실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게 당연한데요. 네. 기준이 좀 바뀌어서 시장에 혼란이 생긴 겁니다. 네네. 기존에는 분양권을 구입을 할 때는 분양가가 있고 분양가 이상으로 붙은 프리미엄이 존재할 그렇죠. 경우에 분양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행자부가 작년 연말쯤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행정 지침을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실거래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하면서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5억 3,500만 원짜리였다. 네. 그런데 웃돈을 한 7,500만 원 줘가지고 실제로는 6억 이상의 거래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과거 같으면은 분양가 5억 3,500만 원에 대해서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더해서 합쳐진 6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 금액이 2배로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조금만 내도 되는데 지금은 더 많이 내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시장에 저항이 생기는데요. 반대로 분양가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그럼 깎아주느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분양가의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분양권 거래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다운 계약서라고 하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분양가를 낮춰서 하는 이면 계약이 성행할 수 있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 좀 아파트 프리미엄에도 이렇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또 떨어진 거는 또 주지 않는다, 안 받는다. 이건 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또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아파트를 앞질렀다. 즉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그런 집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낮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선호도가 높아서 그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네. 전세만으로 아파트에서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네.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값이 싼 연립빌라 그리고 내부 시설은 아파트에 준하게 갖춰져 있는 연립빌라로 발길을 돌린 탓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거래된 거래 숫자를 보면 아파트가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한 데 비해서 연립 다세대 주택은 33.5%,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25.8%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또 전반적으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아파트 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연립 다세대를 찾는 사람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네네. 문제는 연립 빌라는 환금성이 아파트보다는 낮다라고 하는데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투입할 때 어떤 불리함 같은 것들도 고려해야 될 거고요. 특히 올해는 작년에 연립 빌라 아파트도 인기에 힘입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준공이 된 이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곳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도 나타날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구매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내려올 줄 모르는 아파트 때문에 연립 다세대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김인선 전문께서 팁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기다려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츄리 21의 김인선 전무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오케스트라 로얄석에서 감상하시는 건 어떨까요? 생활도 문화도 미래 가치도 브라보. 서울역 한라비발디. 서울역 송기정 체육공원의 다양한 개발 비전까지 모델하우스 개관 중.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문의 1644-1060.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르오스. 네, 김우성의 생생경제 비즈스카이프 그리고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정답 여러분들이 맞춰주셨네요. 연말정산 맞습니다. 0576님, 새아이 아빠인데 아이들 학원비 영수증을 매번 요청해야 영수증을 주는데 13월의 보너스를 위해서 열심히 학원으로 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만만치 않네요 하셨고요. 8135님, 연말정산 작년에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올해는 더 신경 써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연말정산 되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